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은 60부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애창곡은 아모르 파티였던 밝고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꼭 그렇게 밝은 할머니로 즐겁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잘 먹지도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어릴 때부터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컸죠. 그래서 그런지 키도 어지간히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키가 작은 게 그렇게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재우는 거에 집착 아닌 집착까지 했죠. 우리 때는 고구마나 감자도 귀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싸움까지 하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는 밥에 간식에 먹을 게 넘쳐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입이 짧니? 요즘은 먹는 게 흔해져서 그런지 제 자식들도 크면서 그렇게 잘 먹지를 않았어요. 특히나 큰아들은 저를 닮아서 체격도 작았는데요. 먹는 거에는 통 관심이 없어서 살이 찐 적이 없었죠. 애미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장손 매일 굶기는 거야? 애가 왜 볼 때마다 이렇게 말라? 둘째 지집애는 지 오빠 거까지 다 뺏어 먹는지 살이 오동통하구만. 둘 다 한창 때라 잘 먹는데 큰애는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살이 찔 틈이 없어서 그래요. 제게는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큰아이는 아들이었고 작은 아이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워낙 장손 하시면서 큰아이만 편애하셨죠. 둘째 아이는 꼭 남의 자식인 것처럼 구셨어요. 큰아이는 이 집안의 기둥이자 장손이라며 큰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큰아들이 살이 잘 붙지 않고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것마저도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큰아들은 몸도 약한 편이라서 툭하면 감기에도 잘 걸렸는데요. 워낙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라 산만해서 다치기도 자주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큰아들 옆에 딱 붙어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도 워낙 자주 다녔고 한약도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했어요. 반면 항상 의젓하고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딸아이가 대견했죠. 그런데 그건 아마도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딸아이 딴에는 많이 참고 오빠에게 양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릴 때 이야기지 사춘기가 오면서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엄마도 할머니랑 똑같아. 항상 오빠만 챙기고 오빠만 걱정하잖아. 나는 딸이라고 항상 찬밥이고. 그건 오빠가 아들이고 네가 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 오빠가 워낙 극성 맞아서 다칠까 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너야 워낙 똑부러지고 의젓하니까 엄마가 믿는 거지. 그놈의 의젓하고 똑부러진다는 말 좀 그만해. 이 나이에 그런 애가 어딨어. 다 그런 척 하는 거지. 엄마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엄마도 어릴 때 여자라고 그렇게 차별을 받고 컸는데 엄마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어. 엄마도 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항상 미안해. 저는 애써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딸이 서운할 만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딸이라고 온갖 서러움을 다 겪고 컸으면서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사실 아들 하며 전전긍긍 했으니까요. 눈치 빠른 딸아이가 그런 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제가 당시에는 사느라 바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어서 딸아이까지 챙기질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의 그런 서러움을 아래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더군요.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독립을 했어요. 언제 모아뒀는지 혼자 차곡차곡 모은 돈을 가지고
동네 친했던 친구와 함께 일을 구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다 큰 여자애가 위험하게 금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혼자 산다고 그래. 괜한 소리 말고 시집 갈 때까지 엄마 옆에 있어. 엄마가 날 언제 걱정했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지 알아? 난 무조건 나갈 거니까 나 잡지 마. 할머니 때문에 그래? 할머니도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힘 떨어질 만큼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오빠도 대학 가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까지 가면 엄마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엄마는 그게 문제야. 오빠도 나갔는데 나는 왜 못 나가? 왜? 나더러 이제는 돈까지 벌어서 오빠 학비까지 보태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언제 너더러 오빠 학비 내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런 거 아니면 나 그냥 놔둬. 나 더는 이 집에서 못 살아. 나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매일 쓸모없는 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큰 거 알지? 쓸모없는 년은 이제 나가줄 테니까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딸아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딸아이는 제게 할머니에게 구박받던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제가 더 밉다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집애가 발라당 까져가지고는 어디 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기를. 너는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니?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줬으면 시집 가기 전에 취직해서 착실히 돈 벌어다 줘야지. 아유, 어디 저 혼자서 나가 살겠다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둘째도 얼마나 이 집이 답답하고 싫었으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갔겠어요. 이제 큰애도 대학 갔고 둘째도 나갔으니까 저도 시집 와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저도 어머니 시집살이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앞으로는 어머니도 제 눈치 보셔야 할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눈치 보고 살라니 말 다 했어? 그래, 나 미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집이 싫다고 나갔는데 그럼 내가 정상일 수 있겠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저지르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뭐가 무서워서 그때까지 할 말 못하고 끙끙 참고만 살았나 싶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무서워서 목소리도 떨리고 긴장이 되곤 했었는데 딸아이가 가족이고 뭐고 다 싫다고 떠나버리고 나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딸아이가 영영 제품에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틈도 없이 아들이 먼저 제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대학까지 휴학하고 말이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잘난 서울 애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던 대학을 떡하니 들어가서 동네 잔치를 연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리 장손, 지금 당장 입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새끼 무슨 일 있었어? 딸아이가 서울에 올라갈 때는 걱정 한번 안 하고 당부 한마디 안 건네던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오자 아주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게 사실은 할머니, 아버지,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냐오냐 예쁨만 받으며 커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도 기껏 공부하라고 없는 살림에 서울에 월세방까지 얻어줬더니만 거기서 떡하니 여자랑 살림을 차렸냐 보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뭐? 임신? 너 미쳤어? 아, 엄마 살려줘. 나도 내가 이렇게 한 방에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니까. 아이고,
어디 감히 우리 장손 머리통에 손을 대? 애미 너 당장 그 몽둥이 안 내려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애를 오냐오냐 하시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고나 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디 우리 장손이 잘못한 일이냐?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우리 장손을 홀려서 잡아먹으려고 한 짓이지. 아주 안 봐도 뻔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애나 베고. 아무튼 요즘 지집애들은 정신머리가 없다니까. 어머니, 그게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놓고 할 말이세요? 저는 정말이지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놈도 아들놈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뱃속의 손주가 아들이어야 한다며 달밤에 물까지 떠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은 정신없이 진행됐어요. 몸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 아들놈이 사고를 쳤으니 저희가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임신했다는 여자애를 만났어요. 얼마 뒤 그 애의 부모님도 함께 만났고요. 금방 배가 불러올 테니 급하게 식부터 올리고 학교를 휴학한 아들 며느리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몇 달 뒤 바로 군대를 가야 하는 아들 녀석 때문에 제가 졸지에 임신한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지금 와서 그만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임신도 했는데 공부도 포기하라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뭘 어떡하겠다는 건데. 너 군대 간 사이에 며느리 대학에 보내놓고 나더러 애 키워달라는 거냐? 저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까지 하려면 3년이 넘어요. 그런데 애 엄마는 이제 딱 1년 남았고요. 애 엄마가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엄마가 좀 키워주세요. 제발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모를 때 사고를 쳤다고 해도 아들도 처자식 남겨놓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어린 아내한테 시댁에서 시할머니,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남편도 없이 갓난아기 키우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쓰였겠죠. 그리고 아들 말대로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몇 년 남기지 않고 그만두는 것도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우선 아들의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이 떡하니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이 키우며 셋이 살려면 둘 중 누구라도 하나 취직이라도 해야 먹고는 살 테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가 없더군요. 멀쩡하던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께 장을 보러 가셨다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떠나버렸어요.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며 지낸 30년이었지만 그래도 제게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차별을 하시더니 막상 증소년은 이쁘신지 그날 아침까지도 아기 볼에 뽀뽀를 해주시고 나가셨거든요. 셋이 함께 손녀를 키우며 산책도 나가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 위하며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어버렸다는 슬픔도 잠시 저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던 집이며 땅을 제가 다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저히 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봐야 손녀 하나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는데 할미가 돼서 그거 하나 못하겠나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도 공부하랴 일하랴 다들 살기 퍽퍽할 텐데 육신 멀쩡한 제가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는 제가 손녀를 책임지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미나를 어떻게 키워? 지금 당장 그냥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 집 하나 얻어서 오빠 제대하면 같이 살면 되잖아. 이 집을 왜 팔아? 이 집은 나중에 너희한테 다 물려줄 거야. 엄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 며느리는 지금 당장 저들의 상황이 안 좋으니 제게 뭐라 말은 못했지만 딸은 제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장례 치르고 바로 손녀를 등에 업고 부지런히 동네를 다니며 장사할 만한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장사를 해야 했으니 작은 방도 하나 있고 손님도 몇 테이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다녔죠. 그러다 떠오른 게 족발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젊을 때 족발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때 번 돈으로 집이며 땅도 사신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 오자마자 족발 삶는 거부터 배웠었어요.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집에서 족발을 삶아 나눠 먹곤 했었거든요. 족발이야 다른 거 없이 하루에 한 번 삶기만 해서 팔면 되니 손녀랑 같이 지내며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어머니의 비법이 딱 먹혔습니다. 제가 삶아서 판 족발이 꽤 소문이 나서 1, 2년 사이 제가 장사하던 시장까지 유명해질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직원들까지 거느리며 큰 식당으로 이사도 갔어요. 저는 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족발을 팔며 어느새 손녀 등록금까지 척척 내어주는 든든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남편 죽고 혼자 되고 나서 정신없이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도 나이가 지긋해지고 손녀도 불쑥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사실 저는 남편 죽고 지금까지 혼자 장사하면서 쉴 틈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는 다른 노인네들처럼 아파서 골골거리며 자식들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관절이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해 그런지 언젠가부터 손끝이 저릿저릿거리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족발집 그만하고 서울에 올라오라니까.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그 시골에 있는 거 걱정돼. 아이고, 할머니 아직 멀쩡해. 몸뚱이야 당연히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픈 게 당연하지.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큰 손녀와는 나이가 들어서도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울서 큰 회사 다니느라 애도 딱 하나만 낳고 돈 벌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둘 다 매일 야근에다 출장에다 바빠서 방학이면 항상 몇 달씩 제가 데리고 있고는 했어요. 고모 이번 주말에 내려가신다고 해서 내가 고모한테 할머니 무릎 안 좋은 이야기 해뒀으니까 내려오시면 같이 꼭 병원 가봐요. 내가 전화해서 꼭 확인할 거야. 걔가 워낙 바빠서 왔다가 금방 갈 텐데 괜히 또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내려갈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모시고 갔지. 내가 시험기간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다녀오세요. 꼭! 내 자식들 어릴 때야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자식들 이쁜 줄도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훌쩍 들어보니 소녀도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손주라곤 얘 하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둘째는 자식은커녕 남들이 다 하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사실 이제 40이 넘었으니 결혼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딸아이도 제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지만 손녀 말이 고모가 명동이랑 남대문에서 꽤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면서 옷가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딸아이는 20살에 서울에 올라가 같이 올라갔던 친구랑 남대문에서 옷이며 가방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팔았나 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남대문에서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명동이랑 남대문에서 아이들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여러 개 매장을 가지고 인터넷인가 휴대폰으로도 옷을 파는데 제법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 나와 둘 다 큰 회사 다니는 아들네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데 딸아이는 서울 한복판에 대출도 없이 자기 집이 떡하니 있으니 장하기로 말하면 아주 대견하죠. 딸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차에 뭘 가득 실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올 때마다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냐고 괜한 소리를 했죠. 무릎 그렇게 아프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 되지. 왜 맨날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 이거 뼈에 좋은 영양제니까 내가 적어놓은 대로 시간에 맞춰서 먹어. 아이고, 전에 갖다 준 것도 많은데 뭘 또 이렇게 많이 샀어. 그리고 내가 아까 병원에서 오는 길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족발집 내놨으니까 이제 장사도 그만해. 족발집을 왜 내놨어? 엄마가 그거라도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떡하라고. 엄마 나이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야. 그 나이까지 일하다가 골병 나면 그게 바로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야. 그날 딸아이를 따라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전보다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살짝만 넘어지게 돼도 뼈에 심한 골절이 올 수 있다면서 이제 더는 일도 하지 말고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딸도 당연히 속상한 것이었죠. 그래도 가게라도 해서 우리 소녀 대학이라도 할머니가 졸업시켜줘야지. 엄마, 지금까지 오빠한테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사고 쳤을 때부터 엄마가 미나 다 키워줬지. 오빠 전세 전전할 때도 매일 전세금 올려줄 돈 없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그냥 다 해줬었잖아. 왜 또 이 얘기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딸아이는 속상할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아들이라고 서울에서 처자식 건사하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요즘 애 교육비에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도 많이 보태주질 못해서 매일 전세 살다가 이제야 잔뜩 대출받아 그나마 집 하나를 샀는데 이자에 매일같이 허덕이며 사는 게 눈에 뻔히 다 보이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들이 집에 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큰아들이 웬일이야? 아까 병원에서 나와서 내가 걱정돼서 오빠한테 연락했어. 주말인데 오빠도 좀 내려와서 엄마한테 신경 쓰라고. 아이고, 다들 바쁠 텐데 엄마가 벌써부터 이렇게 너희들 힘들게 해서 어쩐다니? 엄마도 이제 힘드셔서 족발집 못해. 그러니 오빠가 말 좀 해. 그만두시라고. 딸아이는 아무래도 제가 족발집을 안 그만두겠다고 고집 피울 줄 알았는지 어느새 아들을 불렀더라고요. 저는 족발집이든 건강이든 그런 거보다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셋이 모이니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거라도 좀 해서 먹여 서울로 올려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가 헐레벌떡 음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상황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아들과 딸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재빨리 주방에서 나왔어요. 오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오빠 힘들 때 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더니 정작 엄마가 나이들어 아프니까 뭐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는 무슨.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서울에 올라오셔도 우리도 집에 매일 없는데 엄마 혼자 적적하시다 이거지. 딸아이가 제가 없는 사이 아들에게 저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는 병원도 멀어서 혼자 약을 타러 가기도 힘들고 운동치료하러 다니기도 힘드니 여기보단 서울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아직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고 서울에 올라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올라오시냐. 여기 계셔도 우리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랬나 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도 장사도 혼자서 잘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하러 서울에 올라가. 엄마 서울은 답답해서 못 살아. 여기가 좋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 같은 분은 괜히 서울 올라가면 몸 쑤시고 병 더 날걸? 지금처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와, 지금까지 오빠가 알아서 하긴 뭘 했다고 신경을 쓰지 말래? 매일 주말마다 나 아니면 미나가 와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올케도 애 어릴 때는 애 맡겨야 하니까 주구장창 드나들더니만 애 크니까 아예 얼굴 보기가 어렵네. 여기서 네 올케 얘기가 왜 나와? 네가 시집을 안 가서 뭘 모르나 본데 네 올케 정도면 우리 집에 잘하는 거야. 됐어. 엄마가 괜찮다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왜 싸우고들 그래. 너 아무리 이제 다 나이 먹었다고 해도 그래도 어디 오빠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럼 그렇지. 엄마야 원래 항상 오빠가 먼저지. 알았어. 앞으로 나는 빠져 있을 테니까 잘난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서 하세요. 나 갈 거니까 엄마도 족발집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제가 원하던 노후는 간단했습니다. 자식들 다들 각자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저는 혼자 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왜 이리 쉽지 않을까요? 딸아이의 눈엔 아직도 제가 옛날처럼 할머니의 앞에서 눈치나 보고 아들이라면 쩔쩔매는 답답한 엄마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정말이지 아들, 딸 둘 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새끼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먹고 사느라 지쳐서 밥대나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곤 했죠. 하나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해서 걱정이었고 하나는 너무 단단해서 부러질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이 나이 먹고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철딱서니 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더군요. 엄마, 족발집 그거 보증금이 얼마나 되지? 가게 보증금?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아마 1,000,000원이나 될까? 왜? 에이, 1,000,000원? 가게가 그렇게 넓었는데 그것밖에 안 돼? 아, 확실히 서울하고는 다르네. 왜? 너 무슨 일 있어? 돈 필요해? 아들 속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버리고 저녁상을 차리기도 전에 저를 데려다 앉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뜬금없이 가게 보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도저히 이렇게 애 데리고 매일 이사만 다닐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제게 찾아와서 가게는 잘 되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묻곤 했었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큰 사고라도 쳤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도 요즘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서 알지.
사실 내가 코인에 좀 손을 댔는데 그게 미나 엄마 모르게 한 거라서 생활비에 좀 빵꾸가 났어. 뭐? 그 요새 텔레비전만 틀면 매일 나오는 그거?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저는 기가 차서 아들놈 등짝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어떻게 자식 키우는 놈이 생활비까지 손을 대냐고요. 아, 엄마. 나야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줄 알았나. 엄마가 이번만 좀 도와주면 내가 다시는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으휴, 네가 그런 소리 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이고, 속 터져. 기다려. 가게 나가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엄마, 나 진짜 엄마밖에 없어. 아프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갈게. 자식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고 싶다가도 막상 하는 짓을 보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직장까지 다녔다는 놈이 저렇게 맨날 멍청한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족발집을 그만뒀습니다. 제 건강 때문도 건강이었고 아들놈에게 보증금도 줘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쩐지 이제 다 귀찮더라고요. 자식들 걱정해봐야 내 속만 상하고 그렇다고 내 속 편하자고 아등바등 살아봐야 자식들 걱정시키는 일이었으니 앞으로 여생은 남들처럼 노인정에도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꽃놀이도 좀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서 늦게까지 늦잠도 좀 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아들놈이 제게 코인이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댄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러다 미나 엄마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 나 좀 제발 도와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일인데 이래. 안 그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50을 바라보는 자식놈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철이 날까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해준 족발집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막는다 어쩐다 하더니만 이 자식이 글쎄 생활비에 제가 준 돈까지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또 코인에 꼬라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이라는 게 이 정도로 딱 떨어졌을 때 올인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확 오를 거라고 다들 그랬었는데. 아유, 이놈 새끼야. 도대체 넌 어쩌려고 그래? 대출까지 받아서 다 날려버린 걸 결국 며느리까지 알게 됐고 며느리는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다네요. 아들은 지금 당장 이자 낼 돈도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도 현금으로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손녀 학비 줄 돈이랑 나중에 시집 갈 때 주려고 들어놓은 적금이 다였죠. 그런데 아들놈이 뜬금없이 저더러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가게도 접었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들 옆에 사셔야지. 그 집 오래되고 크기만 해서 엄마 혼자 치우고 살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거 팔아서 우리 옆으로 오는 거 어때?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니 잘 챙길게요. 아들놈의 꿍꿍이야 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줬으면 하는 거였죠. 제 아들이니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놈이 철딱서니는 없어도 아주 막대먹은 놈은 아닙니다. 저도 어느새 70이 넘었고 아들놈도 얼마 안 있으면 50인데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지금 사는 집이야 당연히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으니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가 늙은 저를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못 살아. 오빠는 도대체 그 머리로 그 좋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 거야? 돈이 없으면 하질 말아야지.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사는 인간이 어딨냐?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네 옳게 볼 낯이 없다 정말. 혹여나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지 오빠한테 다 준다고 난리를 치면 어쩌나 했는데 딸아이는 다행히도 제 집인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집도 있고 가게도 있는 데다가 나중에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걱정 말라더라고요. 정말이지 제 딸이지만 대견스럽다 못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똑똑한 애가 나왔나 싶더라고요. 근데 엄마, 집 한 돈 절대 몽땅 다 오빠 주지 마. 나 안 줘도 되니까 절반만 오빠 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꼭 가지고 있어.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딨어.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오빠 하는 집 봐. 돈 주면 주는 대로 맨날 날려먹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생각해서 비밀로 하고 꼭 쥐고 있으라고.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아이는 어쩜 저렇게 가족도 못 믿을까 싶었습니다. 저렇게 독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제 딸아이가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더군요. 저는 집을 팔고 서울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말도 안 되더군요. 아무리 저 혼자라고 해도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 하나 사고 나면 아들에게 줄 돈이 얼마 남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살던 집을 판 돈과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해서 10억을 증여해 줄 테니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딸아이가 거절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다 아들에게 주는데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웃긴 게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오기로 했을 때는 썩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서울에 왜 올라오냐는 식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진 현금 10억을 모두 다 증여해 주겠다고 했더니 금세 말이 바뀌면서 그럼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도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명절이나 한 번씩 보던 며느리와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베란다에 고추 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널어놨는데 옷에 매운 냄새가 아주 진동해요. 이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정말. 아이고, 왜 애미 너도 알지? 우리 옆집 살던 할머니. 그 친구가 고추를 보내줬는데 이게 가루내기 전에 말리면 훨씬 맛있어서 오늘 마침 햇빛이 너무 좋잖아. 잠깐 내놓는다는 게 내가 깜빡했네. 고춧가루 얼마나 한다고 그걸 굳이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냄새. 할머니,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엄마는 할머니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 동네 노인정도 다니고 주말엔 나랑 놀러도 다니자.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넓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작게 농사도 짓던 사람이 하루 종일 꽉 막힌 아파트 안에 갇혀 있으려니 답답하더군요. 사실 10억이야 10억이고 며느리 입장에야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매일 사고치는 남편도 모자라서 나이 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제게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서울살이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역시나 과부년 팔자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제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더군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도 무릎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릎뿐만이 아니라 뼈 마디마디가 매일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눈에 띄게 무릎이 부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녀에게 말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MRI도 찍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의사의 얼굴에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암이라네요.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륙종 암이었어요.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암이라는데 일종의 뼈암이라고 불리는 병이더라고요. 고륙종암이 전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날 손녀의 전화에 딸아이가 불이 나게 아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모신다고 놓친애 집까지 뺏어서 갈 땐 언제고 엄마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도 몰랐어?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그놈의 재산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깟 10억 받고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생기셔서 병치레까지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빠 탓할 때예요? 그깟 10억이요? 언니랑 오빠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깟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씨, 시집도 안 간 노처녀가 도대체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신의흉내 내는 거예요? 뭐? 노처녀? 지금 말 다 했어요? 엄마도 고모도 그만해.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지 자잘못을 따져서 뭐해.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 수술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얼른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지. 자식들이 서로를 탓하며 큰 소리 내는데도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 자식이든 손녀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저는 나이가 든 지금이 좋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 형제들 눈치 보며 살다가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 남편 등살에 마음 편히 다리 한번 쭉 펴고 잔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좀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병원 신세에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럴 정신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김병에 효자가 있나요? 항암, 수술, 또 검사, 그리고 또 항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바짝 말라서 산송장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살만하다가 또 어느 날은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제 하나뿐인 손녀도 시집을 갔습니다.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도 직접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는 감사했죠. 남들은 3년이면 충분히 완치도 된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10억이 전 재산이라고 하시지 않았어?
우리 모르게 숨겨두신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그 비싼 항암 치료에 병원비까지 다 알아서 하시는 거래? 그러게, 나한테 집 한 돈 다 준 거라고 했는데 또 따로 모아둔 돈이 있으시려나? 만약에 어머님이 우리 모르게 따로 재산이 있으신 거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요즘 아가씨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자꾸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아가씨가 먼저 알아서 뒤에서 어머니 돈 야금야금 뺏어다 쓰면 어떡해.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는 밤마다 거실에서 저런 소리를 해댔어요. 매번 아들 며느리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는 항상 딸아이와 병원에 갔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이는 무슨 암 환자가 혼자 병원을 다니냐면서 자기 일까지 남한테 맡겨놓고 저를 위해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마저도 혹여나 제가 숨겨둔 돈이 많아 그러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쳤는지 아들 며느리에게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손녀가 있었으니 제가 적적하지 않았던 거지. 이 집에 사는 동안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낸 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실 저는 잠만 자면서 밥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거의 제가 했습니다. 마치 상주 도우미처럼 말이죠. 같이 사는 시어머니로서 일하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싶었지만 이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에게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딸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더는 이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로서 한 소리 하려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건 뭐 너희가 날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식모 노릇하는 거 아니냐. 나도 몸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밥까지 해먹이고 너희 속옷 빨래까지 해대면서는 더는 못 살겠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더러 밥을 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머님이 집에 멍하니 있기 적적하시다고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꼭 제가 암 걸린 시어머니 부려먹은 것처럼. 그럼 시어머니가 버젓이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라는 애가 일주일 내내 밥 한 번 안 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도 안 하는데 나더러 쫄쫄 굶으면서 옷도 입지 말고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며느리는 뻔뻔했습니다. 제 말에도 오히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굴었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 아들놈도 똑같은걸요. 어머니,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에요. 저도 와이프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힘들어요. 오늘은 이쯤 하시고 들어가 쉬세요. 아들놈은 퇴근하고 와서 자신도 너무 힘들다면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한숨까지 쉬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날 이후 아들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회사를 쉬고 저를 데리고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후 셋이서만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유난히 며느리가 저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도 말끔하게 자르고 염색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을 심산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었어요. 글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트렁크에 제 짐까지 다 챙겨두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굳건히 버텨왔던 저였지만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더군요. 제가 죽을 날을 받아놓을 정도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입원 항암까지 잘 참고 받으면 어쩌면 완치 판정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경과가 좋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요양병원이라뇨.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귀찮아서 이러는 거냐? 엄마 멀쩡해.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정신줄 놓은 거 아니라고. 엄마, 여기 정신줄 놓은 분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는 환자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엄마도 알잖아. 나랑 미나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거. 그래요, 어머니. 여기는 밥도 알아서 잘 나오고 친구분들도 많아서 적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모처럼 집안일 하실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야? 너 말 다 했냐? 둘째가 나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희가 나 모신다고 가져간 10억 그거 내놔. 그거 둘째 다 주고 나 둘째한테 갈라니까. 어머니, 잘난 아들이 날린 돈이 얼만데 그 10억이 아직 있겠어요? 암튼 요양병원비 자동이체할 계좌번호 적어야 하니까 어머니 계좌번호나 알려주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며느리는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실실 웃고 있고 아들놈은 멍청하게 뒷짐지고 서서 저를 외면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가 제 발등을 찍었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양병원비도 제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니만 휴대폰에 무슨 은행 어플을 깔아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거 봐. 내가 어머니 돈 있다고 했지? 여보, 어머니 통장에 자그마치 5억이 넘게 있잖아. 뭐? 5억? 엄마, 이 돈 뭐야? 엄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돈 나 안 주고 도대체 뭐 하려고 했어? 와, 엄마가 나를 속여? 이게 바로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원래 지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인 거야 애초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제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결국 휴대폰도 빼앗기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요양병원이 감옥도 아니고 제가 어디 못 가게 꽁꽁 가둬둔 것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다시는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 손녀 미나와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제가 없으니 아들 며느리에게 저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엔 제 딸 집에 갔다고 했대요. 그런데 며칠씩이나 저와 연락이 안 되니 걱정됐는지 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와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아들네로 오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아들에게 난리를 친 거죠.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내가 이 년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자식이니 잘못한 건 제가 혼내주겠다고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다 보니 시간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딸아이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 재산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있는 건 아들에게 다 빼앗겼을 텐데 제게 또 재산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 제게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집 말고도 땅이 있었어요. 사실 집이야 오래돼서 팔아도 얼마 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땅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암에 걸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글쎄 제가 물려받은 땅 바로 옆으로 도로가 생기고 개발 부지로 선정이 됐더군요. 저는 바로 제 고향의 친한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팔아도 좋게 50억은 넘게 받을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땅을 모두 다 딸아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 땅을 지금 갑자기 나한테 증여해 주겠다고? 아무리 엄마가 화가 났다고 해도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 넌 아무 걱정 말고 서류에 사인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아들에게 연락도 일절하지 않고 딸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글쎄 아들 녀석이 어느새 알고는 딸네 집에 찾아왔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동창회 나왔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 다들 나한테 축하한다는데 나는 도무지 뭐가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아주 대박이 났더라. 암에 걸린 엄마가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서 나와 사라졌는데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니만 아들놈이란 녀석은 동창회에 나갔다가 제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고향 사람이라면 그 땅이 저희 시어머니 땅이었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 아직 고향에 살고 있던 아들 친구들이 이야기해줬나 보더라고요. 너는 내가 가진 현금 10억에다가 내가 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 5억, 어미 몰래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더는 내 딸한테 주고 싶어도 줄 돈 없으니 딸한테는 땅이라도 재산 물려주겠단 건데 뭐가 문제니?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돼? 엄연히 그 땅 처음부터 할머니 거였잖아.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 땅을 딸한테 줬겠어? 당연히 장손이 나한테 주셨겠지. 그래? 그러면 오빠가 지금이라도 할머니 찾아가서 다시 다 달라고 하지 그래? 이게 동생이라고 오냐오냐 봐주니까 정신 나갔지? 네가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해서 뭘 모르나 본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도 그 땅에 대해 명백하게 권리가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하긴 돈 앞에서는 어미도 몰라보는 놈이 동생이라고 알아볼 리 없었죠. 그래, 너 말 잘했다. 유류분이 뭔지. 그걸로 네가 지금 네 동생한테 땅에 대한 일부의 재산을 청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장남인 내가 고작 15억 받았는데 제가 현 시세만 해도 50억인 땅을 혼자 꿀꺽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50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어미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를 죽이긴 왜 죽여요? 내가 죽어야 내 재산이 유산이 돼서 너희들이 유류분이니 뭐니 해서 내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증여세까지 다 내고 딸한테 준 재산을 네가 무슨 수로 받을 건데?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 전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은 내가 거뜬하게 살아있을 거다. 불만 있으면 소송해. 얼마든지 재판장에 나가줄 테니까. 아들놈은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욕심이 많은 놈이니 땅을 딸에게 준 사실을 알자마자 제게 찾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놈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도 하고 애원도 하더라고요. 아들놈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하더군요. 저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준 돈으로 대출이라도 갚았으니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힘들면 그 집 팔아서 족발 장사라도 해라. 내가 너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비법은 알려줄 테니.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당장 땅부터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라고 했죠.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세금도 무지하게 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들놈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으니까.